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87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예전부터 중국에는 없었던 우리 고유의 풍습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한류라고 해서 우리 문화가 이제 중국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잖아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유의 문화를 얘기하기에는 예전에는 중국이 우리 문화에 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이 사료를 쭉 읽어보면 하여튼 중국의 예법을 신주 모시듯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초정 박제가 같은 경우는 중국을 따라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글도 무슨 한글이냐 한자도 써야 된다 이런 네, 얘기까지 네.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다뤄본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 풍습만큼은 역사서에 이제 예전에 중국에 없었던 풍습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태라 그래서 태를 네. 묻는 풍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태라고 말씀하시면 이 태라는 게 탯줄을 말하는 건가요? 예, 저는 옛날에 애를 낳지만은 그 태 이렇게 자르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네. 저도 늙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태반하고 탯줄을 한번 일컬어 갖고 태라고 하는데 네. 이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태를 묻는 풍습은 신라 때부터 시작됐다. 예로부터 중국의 풍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런 기록을 남긴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1570년인데 그 선조 임금이 즉위한 지 3년이 됐던 해거든요. 네. 그 조정에서 이제 그 임금의 태를 다시 잘 묻어야 된다는 논의가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가봉이라고 하거든요. 임금이 이제 됐으니까 조금 더 대접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태를 다시 묻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임금이 즉위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임금이 왕자나 세자 시절에 원자 시절에 예. 묻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됐으니까 그때 묻었던 태를 잘 다시 꺼내가지고 좋은 자리에 다시 묻는 거. 그걸 이제 가봉이라 그랬는데 그게 예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자리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임금의 태를 묻는 거기 때문에 엄청 좀 이렇게 난리까지는 아니어도 좀 부산했을 것 같긴 해요. 난리를 떨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그 선조 임금 같은 경우도 이 강원도 춘천에 좋은 자리를 찾아서 네. 그 태를 묻은 곳을 이제 태실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태실을 이제 마련하는 공사를 벌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사를 한참 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다른 사람 태를 묻었던 흔적이 이제 발견된 거죠. 좋은 자리였으니까 아무래도 앞선 옛날 사람이 먼저 차지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사가 중단됐겠죠. 남이 쓴 자리에 쓸 수 없잖아요. 그래도 임금이니까 임금 네네. 체면에 또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소문해 갖고 이 황해도 강음 지금으로 따지면 금천인데 북한 쪽입니다. 네. 그 자리를 찾아갖고 또 짓는데 다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자리에서도 역시 또 누군가 먼저 차지했던 자리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털을 닦는데 물론 예. 이제 정혈이라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그 풍수지리상 혈자리가 있거든요. 네. 거기는 딱 아니더라도 몇십 보 떨어진 곳에 이제 예전에 어떤 누군가가 또 묻어두었던 항아리가 또 발견이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때 그 황해도 관찰사가 구사맹이라는 사람인데 그냥 공사를 강행해버려요. 이 구사명이라는 사람은 왜 공사를 강행했을까요? 이게 이제 정혈해서 몇십 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혈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풍수지리상 혈자리라는 거거든요. 네. 거기도 아닌 곳에 그 항아리가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거를 중단시키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따지면은 되겠습니까? 백성들도 막 공사 네. 막 동원되고 그랬는데 정혈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다시 또 딴 데 간다는 게 백성들이 난리가 났겠죠. 지금 언론이도 가만히 뒀겠습니까? 네네네. 김해공항 가덕도 공항이냐 밀양이냐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판인데 네. 일리는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임금의 태를 묻는 건데 사실 굉장히 공사도 컸고 그런데 이게 바꿔야 되는데 또 안 바꾸니까. 근데 이제 사원부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 구사맹 저자가 불경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구사맹이 결국 이제 파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 선조의 태가 세 번째로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건데요. 그게 어디냐면 충남 임천, 지금 따지면 부여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자리를 옮길 만큼 이렇게 예. 태를 묻는 행위 자체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건가요? 예, 그 선조 수정실록 아까 나온 거기에 나오는데 예. 이 태를 묻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진
고유의 풍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태를 묻는 이유가 뭐냐? 이게 태장경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가르침인데 거기서 가르쳤다는 건데 뭐냐면 이제 문종 직위년인데 1450년에 당시에 그 이 경상도 성주에 뭐가 있었냐면 세자, 당시 세자면은 단종이거든요. 네네. 단종의 태실이 기울어져 있어갖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의논이입니다. 이때 이제 태장경이라는 그런 이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 때 이 과거 과목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인용이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태장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태어날 때는 탯줄로 인해서 장성하게 되고 현명하게 될지 어리석게 될지 그것은 이제 현우라 그러죠. 그다음에 잘 될지 못 될지 성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모두 탯줄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탯줄은 신중히 달아야 됩니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탯줄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종실록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것 중에 뭐라 그러냐면 예. 탯줄이 좋은 땅을 만나면 그 남자애 같은 경우 이제 총명하고 학문 좋아하고 구경이라 그래갖고 유교경전 9개, 네. 뭐 그 논어맹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통하고 그다음에 원만하고 마음이 밝고 무병장수하고 그다음에 그 높은 관직으로 승진하게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남자 아이의 탯줄만 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였나요? 아닙니다. 여자 아이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세종 때 풍수가 중에 정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남녀 얘기를 쭉 하면서 네네. 여자의 태도 좋은 땅을 만나면 얼굴이 예쁘고 네네. 단정하게 되고 그래서 남들이 우러러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흠앙이라고 하죠. 이렇게 탯줄이 묻어야 될 땅을 길지라고 하면 어떤 곳들을 이렇게 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실록들을 보면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땅이 반듯하고 그 평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네. 이제 그 반듯한 가운데 우뚝 솟아서 위로 공중을 받치는 듯한 그런 형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지에 봉긋하게 솟은 지형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어머니의 뭐 젖가슴 같은 네. 그런 거. 그다음에 그래서 왕실의 태실은 그 어머니의 젖가슴에 그 꼭지 부분 그 네. 위 부위에 자리 잡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태를 묻으면 남자나 여자나 자라서 뭐 반듯하고 예쁘고 또 공부도 잘하고 뭐 이렇게 또는 뭐 출세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세하고 예뻐지려면은 네. 남자 같은 게 출세하고 여자 같은 게 예뻐지려면 탯줄을 잘 묻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뭐 잘 그래서 제가 뭐 아직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없는 고유 풍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애초에 신라 때부터 시작된 풍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김유신의 탯줄을 높은 산에 묻었는데 고산 높은 산. 근데 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건 고려죠. 그 김부식이 썼으니까 네네. 지금도 그 산을 태령산이라고 일컫는다라고 합니다. 태령산이라는 거는 태에다가 그 신령할 때 영자죠. 네네. 그 태령산이라고 임산대로 기록을 하면서 고려사의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김유신의 태가 신으로 변했고 통일이 된 이후에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이 고려 때까지 혁파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가 신으로 변한다고 믿은 거네요. 그러니까 태령산이라고 했겠죠. 그리고 네. 이 김유신뿐만 아니고 신라 때 그 승려가 유명한 승려 중에 이제 도의선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 도의선사의 태를 안장한 기록도 남아 있어요. 도의선사라는 분은 좀 익숙하긴 한데 어떤 스님이었나요? 이 도의선사 같은 경우는 이제 821년에 예. 중국의 그 선 중에 남종선이라고 있어요. 이게 남종선이 뭐냐면 이제 형식적인 거 이런 거 다 배쳐가고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혼자 서약을 하고 귀의하고 그래서 그걸 수행을 하고 이러는 선종이 일파거든요. 네네. 그런 중국의 남종선을 신라에 전한 승려인데 이 뭐 선종의 역사를 기록한 조당집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의선사와 태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도의선사는 원래 왕씨였다. 그 왕족이라는 얘기겠죠. 네. 선사가 태어났을 때 어떤 신비로운 승려가 나타나서 이 선사의 태를 강가의 언덕에 묻으라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태를 묻으려고 하니까 큰 사슴, 대록이라는데요. 큰 사슴이 와서 지켜주었는데 1년 내내
그 해가 다가도록 사슴이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의선사의 태를 강변에 묻으라고 어떤 승려가 와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슴이 나타나서 이 태 묻은 곳을 1년 내내 지켜주었다는 뭐 약간 신비로운 얘기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의 사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예. 그 신생의 운명 이거를 신비로운 승려가 이승이라고 다를 이자 이승을 쓰거든요. 네네. 신비로운 승려 불법에 의해 그 신생의 운명이 좌우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태라는 거는 앞으로 아기의 운명, 평생 운수와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걸 좀 암시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때도 신령스러운 동물이죠. 그 대록이라도 큰 사슴이 네. 1년 내내 태가 묻힌 곳을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어떻게 보면 그 태를 묻은 안태, 편안히 묻었다는 그런 의미인데 안태 이 장소 그것이 신성하다라는 신성성을 강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태를 묻는 풍습은 이 고려 때도 계속 이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헌상 확인되는 임금만 해도 뭐 태조 왕건, 인종, 신종, 강종, 원종, 충렬왕, 충수광, 충모광, 공민왕, 우왕, 창왕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과거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잡과에 그 이 지리업 시험 과목 중에 아까 얘기했던 태장경이라는 과목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수지리의 술법 가운데 태장경이 굉장히 중시됐던 거죠. 그런데 이 왕실에서 특히 이 태를 묻는 태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매우 중요시 여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 고려말 뭐 여말 선초에 뭐 이 대학자이자 정치인이자 문인이라고 하는 조준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데 뭐 공신이 되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신우와 신창의 태실을 파헤쳐서 없애야 된다라는 어떤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소문을 올리거든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우 신창이 사실 우왕과 창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조선을 개국하기로 했던 개국파는 뭐라 그랬냐면 우왕과 창왕은 공민왕의 후손이 아니다. 네. 신돈의 아들과 손자다라는 거에서 그래서 일부러 우왕 창왕을 신우 신창이라고 아주 폄훼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성이 다르다는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정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손가락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그 사람들 그놈들의 태를 묻은 태실을 혁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태실을 약간 없앤다는 행위 자체는 좀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통이 아니니까 예. 신우신창은 왕씨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네. 조선과 이어지는 핏줄 그걸 끊는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나중에 조선의 단종 임금도 그 노산군으로 강등이 되잖아요. 그 강등이 되면서 태실이 철거되는 그런 또 아픔을 또 겪게 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왕실에서 태를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이제 앞으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기의 운명과 태가 좀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는 믿음 때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상들이 그 태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머니가 태아를 키워낸 생명줄로 여겼는데 그 맞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로 했으니까. 그리고 사람의 현우, 성세가 모두 탯줄에 달려 있다고 믿었으니까 이거를 아무렇게나 처리할 수 없었다는 거죠. 뭐 사실은 또 왕실의 경우는 이 어리석고 뭐 현명하고 뭐 다음에 또 이 뭐 이렇게 성황하게 되고 또 쇠락하게 된 그런 것들이 그리고 복을 뭐 만드는 그런 것들이 모두 또 나라와 백성의 운세하고 또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자의 태는 또 끔찍하게 관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일단 왕실에서 아기가 일단 태어난다고 하면 이 태는 어떻게 관리가 됐나요? 예, 이제 항아리에 담아갖고 예. 이 산실, 그러니까 이 호산층이라 그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곳 쪽 그 안에서도 이제 길한 방향이라고 해서 길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해두고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1회 안에 7일 안에 태를 씻는 날짜 그걸 세태일이라고 하는데 세태일을 정합니다. 그 세태일이 되면은 의녀가 태양아리를 들고 나가서 질자백이라고 하는데 질로 만든 그릇이 있거든요. 거기 옮겨 담고 그다음에 월떡 방향이라고 해서 아주 길한 방향이 있습니다. 또 거기 그 샘물을 떠다가 100번 정도 또 씻어요. 아이고. 그런 다음에 또 술로 다시 또 씻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태양아리에 잘 넣습니다. 그러면서 그 태양아리 바닥 한복판에 개원통보라는 동전을 하나 넣거든요. 절차가 엄청 복잡하긴 한데 복잡합니다. 이 개원통보라는 동전을 왜 여기다 갑자기 집어넣은 걸까요? 사실 또 그 개원통보라는 꼭 그 동전이어야 했던 건가요? 이 개원통보가 뭐냐면은 당나라 현종 때 그 주저한 동전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현종의 그 초기 치세를 가리키는 말로 해서 개원의 개원지치라고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현종이 처음에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처음 썼던 연어가 이제 그 개원인데
그게 713년부터 741년입니다. 이때가 이제 현명한 재상들을 잘 기용을 하고 그래갖고 태평성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헌 통보를 넣는 이유는 이 현종의 이 태평성대를 이뤘던 그때를 본받아서 이제 나중에 임금이 좀 잘 되라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태양 아래 바닥에 개헌 통보를 넣는 이유가 그건 거죠. 그러니까 이 갓 태어난 원자, 뭐 세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헌 지치를 방불케 하는 태평성대를 읽어달라라는 어떻게 보면 당부, 희망 이런 것들이 전한 거죠.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태를 잘라가지고 태양아리에 보관하는 절차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 태실이라는 곳에 또 모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언제 이렇게 또 옮겨서 모시는 건가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궁중에 잘 모셔뒀다 그랬지 않습니까? 태양아리가. 그래서 보통은 5개월 이내, 뭐 공주의 경우는 3개월이라 그러는데 태실을 선정해서 정중하게 이제 봉황을 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 선조실록에도 이 3번이나 찾아서 태를 다시 묻는다고 하셨잖아요. 했다고 했잖아요. 이 태실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됐었나요? 예, 굉장히 만만치 않은 과정이죠. 이 태실을 잘 조성을 한 다음에 또 이게 뭐 이 안태의시라 그래서 또 이제 올림픽 성화봉송 의식 방불케 하게 또 이렇게 옮겨가거든요. 좀 이렇게 태를 옮기는 의식 자체가 엄청 거대하게 치러졌을 것 같아요. 뭐 뻑적지근하게 치러졌다고 봐야죠. 그거 보면은 기록에 악대를 앞세운 안태사, 그러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관리죠. 안태사의 봉성 행렬이 지나는 고을마다 화려한 행사를 베푼다. 그다음에 이제 이 아주 화려한 칼라 색의 그 누각을 세우고 나희라 그래서 산단노름 이런 거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 악대라는 이죠 밴드 뭐 이런 것들을 베풀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이랬겠죠. 그리고 이 고을마다 지나는 고을마다 태양아리를 그 이 정청이라 그래서 이제 그 이 마을을 다스리는 거 관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치하고 관찰사를 비롯해서 현지 관리들이 모두 나와서 공복 차림으로 절을 2번이나 올린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볼거리일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이렇게 농사철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 좀 번거로운 행사였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럴 거 뭐 상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뭐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태를 묻는 의식이 왕주와 백성의 번영을 위한다 이런 명분인데 이 폐단이 많았습니다. 세종실록 기록을 보면 1438년 그 세종 20년 때거든요. 그때 세종이 뭐라 그러냐면 안태사가 지나가는 각 고을이 너무 화려한 행사를 펼친다. 그래서 그런 화려한 행사를 펼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채생 누각을 세우고 화려한 행사를 펼치고 그래서 경기 충청, 경상도 이 3도 백성들이 농사를 작폐할 정도로 그에 대해서 이런 명을 내린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손조 같은 경우는 태를 다시 묻을 때 3번이나 장소를 찾아서 또 바꿨잖아요. 그 역시 이제 백성들을 엄청 괴롭히는 그런 처사였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뭐 인용을 했잖아요. 선조 수정실록 기사를 쓴 본질이 뭐냐면 이 안태 의식의 폐단을 낱낱이 고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뭐라 하냐면 임금의 태를 3번이나 이 장소를 바꿔가면서 묻었다라는 걸 개탄하는 내용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쪽 아까 설명한 거 나오면서 이 안태 장소가 3번이나 바뀌었다. 굶주린 백성들이 돌을 운반하는데 다 동원돼 갖고 임금의 태를 묻는데 그 폐해가 3개 도시에 미쳤다. 그래서 식자들이 개탄했다. 길지를 고르려고 심지어 그 3인들의 무덤을 모두 파헤치고 혀를 정하는데 이것조차도 의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늘의 도리에 비춰봐도 그녀가 전혀 없다. 근거가 전혀 없다. 이런 그 표현을 써요. 식자들이라고 한다면 뭐 뜻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좀 두루 배운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가요? 여기서 평가를 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뭐 수정실록을 쓴 역사가가 이제 우리가 실력을 쓰면은 그 사론이라 그래갖고 이게 그 역사가가 평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태의식에 동원된 인원도 문제지만 조달해야 될 또 잔물 물건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음식 돼야 되고 뭐 거기 뭐 물품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또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세금으로 또 충당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백성들한테 전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태를 묻을 때 태실을 이제 정하고 길지로 선정된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남의 이제 일반 백성의 땅이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뭐 서울시 출입이니까 토지 수용 이런 거죠. 강제로 강제 수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골치 아픈 게 이제 뭐냐면 태실이 아니어도 금지 구역을 만들었거든요. 출입 금지 시켰습니다. 이걸 금표라 그러는데 그 금표 안에서는 농사도 짓지 못하게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금지 구역이라는 거는 좀 지금 면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됐던 건가요? 태실이 이렇게 있으면 대군의 경우 200보, 왕자는 100보 이렇게 돼 있고요. 태를 묻은 곳엔 또 산불 차단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나무와 풀을 또 불살라 버립니다. 그 인근에. 어, 그리고 화소 지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100보죠. 그러면 어쨌든 태실 주변으로 200보, 300보가 아예 금지 구역으로 됐던 거네요. 예, 뭐 백성들로서는 그러니까 죽을 노릇이죠. 거기서 이제 벌목을 하거나 또 거기 안에서 또 뭐 몇 자리를 쓰고 그러면은 또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태실로부터 200, 300보가 어떻게 보면 금단의 땅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뭐 토지 수용하면 보상 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임금의 태실을 만든다고 이렇게 토지 수용을 했으면 보상은 좀 백성들이 받았던 건가요? 서울시 기자라 그런지 아주 그 표현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게 아주 부드럽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일단 현종 때인데 공주 두 사람의 태를 봉헌하는데 이 백성들의 그 전답이라 그러죠. 네네. 다시 금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관이 갖고 있던 지금으로 따지면 뭐죠? 그 공유지라 그러나 어쨌든 네, 뭐, 그런 예. 거를 이 국가가 마련한 토지가 있거든요. 거기로 보상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현종실록을 보면 거기 이 역사가가 뭐라고 또 평을 내놓으면 또 역시 이와 같은 조선의 풍속 폐단에 식견 있는 자들은 병통으로 여겼다라고 이제 개탄을 합니다. 그 개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것은죠, 그러니까 꼭 들판 한가운데 둥근 봉우리를 찾아가지고 태를 예, 묻고 좋은 그걸 땅을 찾아서 태봉이라고 한다. 예. 좋은 것만 골라서 쏙쏙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다 표지를 해갖고 농사를 지지도 못하게 하고 나무도 못 심게 하고 나무도 이게 뭐 이렇게 벌목도 못하게 하고 그런다. 네네. 이게 또 그 임금부터 왕자 공주까지 다 태봉이 있으니까 이게 뭐 얼마나 더 많겠냐. 그래서 이와 같은 풍속의 폐단에 대해서 이 식견 있는 자들은 병통으로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실록을 쓰는 역사가들도 이 태봉이나 이런 금단 구역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여겼나 보네요. 우리도 왜 신문기사 쓰면서 그러잖아요. 쭉 이렇게 뭐 하면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비난했다. 뭐 네. 네티즌들은 뭐라고 비난했다. 또는 뭐 누구누구 시민 누구누구 씨는 뭐 이게 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예, 하잖아요. 그게 여론이기도 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형식 논리일 수 있는데 역사가들도 어쨌든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임금이라 그래가지고 늘 뭐 칭찬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역사가들이 뭐예요? 관이거든요. 관. 네. 그래서 승정원 일기를 쓰는 비서들도 관이고 다 이 관에서 하는 사람들인데 대통령이나 누구나 잘못하면 사정없이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네. 지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즘보다 더 그 선진적인 그런 이 소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데 이 안태의 폐단은 그래서 개선이 좀 됐나요? 예, 뭐 안 됐습니다.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또 하나의 풍습이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래서 88년 후인데 영조 임금 때인데요. 영조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뜻으로 해서 도승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장을 불러요. 그런 다음에 너 내 말을 그대로 백성들한테 전해하고서 아주 직접 입으로 불러요, 교서를. 그러니까 내 말을 교서를 부른 대로 반포하라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그 입으로 쓴 교서인데 그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내 말을 토시 하나 바꾸지 말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 있잖아. 내 말 네. 토시 하나 바꾸지 말고 그대로 전해. 너 이거 정말 조금만이라도 고치고 그러면 안 돼. 라고 네네. 그러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태봉 유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영조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태 하나 묻는데 고을 하나를 한 곳을 다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폐단이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태 하나에 고을 한 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형의 태봉 아래 아우의 태를 묻고 손인 누이의 태봉 아래 손 아래 누이를 묻으면 된다. 산 하나에 여러 왕자 공주의 태를 차례차례 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조 임금은 산 하나에 사람 하나씩 이렇게 태를 묻지 말고 그 산 하나에 여러 공주나 뭐 왕자의 태를 차례대로 묻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생 태는 형의 태 밑에 묻고 손 아래 누이는 손 위에 누이 태 아래 묻고 뭐 이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산등성이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산이라도. 네네. 그 한 산등성이에 다 이렇게 묻으면 다른 산을 이용할 게 아니라 옆에 산등성에 또 계속 묻으라는 거죠. 그리고 묻는 간격도
뭐 굉장히 같이 이렇게 2, 3보를 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그냥 못 박아 버립니다. 아주 명령이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한 명령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조의 손자이시잖아요, 정조. 네. 그것도 되게 신경 쓰였나 본데 1790년에 이 원자, 순조거든요. 순조의 태를 묻었을 때 절대 백성들한테 누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정조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이 왕실이 태를 묻는 거는 어떤 의식인데 이거를 버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뭐 태 묻는 게 국운이 영원하기를 빚는 뜻이라고 뭐 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백성, 고을 이 폐를 끼치면 안 된다. 그래서 심사숙고하라. 되도록이면 검소하게 치러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정조가 백성들이 막 동원될 거 아니에요. 이제 공사하는데. 그래서 비축미라고 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비축미를 네네. 품삯으로 지급을 하고 그냥 강제로 쓰지 말고 필요 이상의 인원을 부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해당 고을이 이제 계속 부담해왔었던 어떤 물품 조달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던 비축미 그걸 저침이라고 하는데 국가 비축미에서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 좀 들어보면 정조 임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성들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일 자체를 사실 나라의 결국은 나라의 안녕에도 좀 독이 된다 이렇게 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임금이니까 결국 백성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백성의 눈치를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왕실의 풍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반인들도 이렇게 태를 잘 관리했었나요? 뭐 사대부들도 허투루 여기진 않았다 그러는 건데요. 이 왕실의 경우는 이제 잘 묻었다는 거잖아요. 예. 사대부의 태는 사실은 불에 좀 태워갖고 묻기도 하고 뭐 물에 떠내려 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건데요. 중동실록에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조선 중기의 문인 중에 이문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묵제일기라든지 뭐 양화록 이런 그 일기책 같은 걸 쓰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자기 자신 손자의 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뭐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기록에 어떻게 처리했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여자 종을 시켜가지고 태를 개천에서 잘 씻은 다음에 항아리에 담고 기름종이로 썼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기의 방이라 그래서 동쪽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기라는 게 해가 뜨는 쪽이니까 네네. 거기에 매달고 태를 풀이에 놓고 이제 태웠다는 거죠. 그리고 태운 것을 핏물 속에다 뭐 채우고 땅에 묻고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태양아래를 잘못 묻은 거예요. 북산에 네. 묻으라고 했는데 이 남자 종들이 잘못 뜨고 그걸 남산에 가서 묻은 거죠. 그 이문건이라는 사람은 이걸 듣고 엄청 찜찜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이게 뭐 네. 이 뭐 가문에 어떻게 보면 안녕이 달려 있는 문제니까 계속 마음에 걸렸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남자 종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다시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 다음에 남몰래 북산 얻은 곳에 잘 묻으라 이렇게 이제 몰래 묻으라고 한 건데 이것이 그 이문건이라는 분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게 이제 경주 성주거든요. 경북 성주거든요. 성주. 거기 보면 이제 산이 있어요. 그 성주에는 태종하고 세주의 태가 봉안된 아주 길지않은 곳이거든요. 아주 땅이 좋은 곳으로 예, 그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문건이 태를 묻은 곳이 세주의 태가 있었던 신석산이 아닐까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왕의 태가 묻힌 산 근처면 이문건이 이렇게 몰래 갔다 이렇게 묻은 거는 좀 불경죄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마도 걸렸으면 그랬을 수 있는데 묻은 지점 아직 몰래 묻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문건의 입장에서는 이 세주의 태가 묻힌 어떤 그런 비슷한 곳에 손자의 태를 묻음으로 해갖고 뭐 무병장수라든지 입심양명 이런 걸 갈구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게 태를 왜 이렇게 남몰래 좀 묻어야 했던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 민속학에서는요, 그 안태 의식, 그 태를 묻는 의식이 남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리고 인적이 없는 틈을 타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태를 잊어버리면 아이가 불행해진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녀,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자가 몰래 훔쳐가거나 짐승이 예. 또 이 묻어놓은 태를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네. 경우는 또 아이에게 열꽃이 피어오르고 뭐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이 태를 묻는 안태 의식과 관련해서는 엄청 금기시되는 행동이 되게 많네요. 뭐 그렇습니다. 뭐 태울 때는 입으로 불어서도 안 되고 또 불을 쬐어서도 안 되고 더워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냄새 난다고 또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말을 해도 안 됩니다. 덥다고 말해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살아있는 나무 아래서 안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뭐냐면 무성한 나무처럼 잘 자란다 뭐 이런 뜻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탯줄을 좀 자를 때도 법도가 있었다면서요. 이 안태라는 풍습이 원래 그 무병장수하고 출세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태를 자를 때 칼이라든가 뭐 가위 이런 걸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금속성 도구는 금물이라는 거고 대칼로 잘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자손이 귀하는 경우는 남편이 이빨로 자르면 좋다 했다는 거고 저희도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이빨로 남편이 잘랐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경우는 그 사내아이 경우는 낫으로 자르기도 하고 여자는 또 뭐 가위로 자르고 뭐 그랬다 그러는데 그리고 또 도끼로 자르면 또 큰 힘으로 된다 이런 속설도 있었다는 거고 네네. 탯줄을 자를 때는 또 배꼽에서 한 뼘쯤 떨어진 곳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 쪽으로 3번 훑고 산모 쪽으로 3번 훑고 그래서 무명실로 묶고 자른다. 그리고 뭐 너무 짧게 자르면 또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뭐 이래갖고 적당히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속설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아주 정교하게 이런 법도를 정해놓은 것 같은데 예. 이 길이를 좀 잡는 것도 아주 중요했다면서요. 예, 자르는 시간 같은 경우도 반드시 인일, 인시를 고집했다 그럽니다. 인이라는 건 호랑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 자일은 금기했다 그럽니다. 자일이라는 게 쥐거든요. 그 자일에 태우게 되면 쥐처럼 숨어 다니고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고 도둑질까지 배운다. 이런 아주 속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태가 예전에 약으로 좀 쓰였다는 기록이 있다면서요. 이 뭐 떨어진 배꼽 같은 경우는 베네쩌고리 뭐 이렇게 한 그것하고 해서 과거나 뭐 송사 이런 데 효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잘 말려갖고 가루내갖고 또 그걸 또 기름에 개어서 종기나 부스럼 치료에도 쓰이기도 했고 그랬다는데 경기 애들 왜 경기하잖아요. 그것도 좋다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또 독한 술을 담가갖고 태에다가 땅속에 묻고 3년을 지나면 태는 사라지고 노란 술만 남는데요. 이게 또 만병통치약으로 쓰였다는 건데 뭐 질할병이라든가 간질병, 폐병 이런 데 이제 중병을 치료하는 데 약으로 썼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조선 왕실의 태가 지금은 서삼릉에 좀 다 모여 있다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서삼릉 가보셨나요 혹시? 저 못 가봤습니다. 한번 고향 쪽에 있는데요. 네. 예, 서삼릉이 능이 세 개라고 서삼릉이거든요. 원래 뭐냐면 중종의 정릉, 인종의 효롱, 그다음에 철종의 예릉 이런 걸 모신 세 곳을 모신 거거든요. 근데 일제 때 1929년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조선왕실의 태실을 다 일로 모셔옵니다. 지금 거기에 54위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럼 일제가 그렇게 그 과정에서 이 태양아리의 상당수를 뭐 도굴 하거나 뭐 훼손하고 뭐 이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996년에 문화재관리국, 지금 문화재청이죠. 예. 서삼릉 태실 54기를 중에서 그 딱 3개만 그러니까 헌종, 경종, 인성대군 예종의 아들인데요. 그 태실을 표본 조사를 했거든요. 그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헌종하고 인성대군의 태양아리가 가짜였다는 거고 경종의 태양아리와 태지석은 또 도굴된 걸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사실 근데 일제가 그렇게 하기 이전에 혹시 도굴됐거나 그 전에 뭐 훼손됐던 건 아니었을까요? 뭐 그래놓고 일제가 나중에 조금 다시 만들었거나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뭐 그럴 수 있는 건데요. 사실은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인 중에서도 감히 조선왕실을 태실을 감히 훼손 도굴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조선 같은 경우는 풍습이 조상의 혼백이 묻힌 무덤 이거를 도굴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도굴한다는 거는 결국 몽골이라든지 뭐 이런 뭐 오랑캐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일본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또 왕실이 태실이고 또 국왕의 태가 묻힌 신성한 곳이잖아요. 누가 감히 그걸 넘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 문화재위원들이 이게 조선 왕조가 신성시했던 태실이 아니냐. 결국 일제가 민족정기 말살 차원에서 이거를 강제로 옮기는 과정에서 태양아리 이런 거를 일본으로 유출했거나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요즘에 이 제대열을 좀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제대열을 태를 이렇게 보관하는 풍습과 좀 같은 연장성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제대열 보관 건수가 뭐 60만 건에 달했다 그러는데 제대열이라는 게 사실 뭐 이 신생아 탯줄 속에 뭐 있던 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런 의미라 그러면 사실 안태의식과 일맥상통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대로 관련해서 기사를 어제나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나중을 위해서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출산할 때 이제 뭐 채취해가지고 냉동 보관을 했다가 예. 나중에 자기 본인이나 가족이 또 난치병에 걸렸을 때 이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제대열에 적혈구라든가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조혈모 세포가 풍부하다. 이래서 이제 백혈병이라든가 재생불량성 빈혈 이런 데 이제 혈액 질환 주로 쓰인다고 하는 거죠. 뭐 내성마비나 발달장애 이런 질환에도 좀 치료할 때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연골, 근육, 뼈, 신경 이런 데 만들 수 있는 뭐 간엽줄기 세포라고 하는데요. 네네. 거기에 뭐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내성마비, 발달장애, 뇌신경, 난치병 질환에 이제 활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효능이 있는 걸까요? 저는 비전문가니까 잘 모르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은 또 태도장까지 만드는 데가 아세요? 태를 이렇게 조금 잘라갖고 그 안에 도장을 만들어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예,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요. 나중에 우리 김 기자도 한번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신라 때부터 고려 조선으로 이제 면면이 이어졌던 거잖아요. 태사상이라는 게. 네네. 그 뭐 비과학주의가 허황된 것만은 아니다. 뭐 풍수지리 뭐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지금까지 좀 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태라는 거는 어머니랑 아기를 이어주는 이렇게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묶어주는 매개체잖아요. 그런 네, 의미에서 아주 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어머니와 태와 모두의 분신이지 않습니까? 태라는 게 같이 이어졌으니까. 그리고 태라는 낱말 자체를 찾아보면 한자를 찾아보면 근원, 조짐, 처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생명의 시작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임신하고 이제 이 태가 이렇게 애가 자랄 때 그때부터 한 살로 치는 이유가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양처럼 만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한 살이라는 뭐 이렇게 네네. 생명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옛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태를 어떻게 보면 조상의 생명력과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시신과 혼백은 후손하고 맞닿아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머리석음, 현명함, 번성함, 쇠함이 모두 태에 달려 있었다라고 우리가 네.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신성시하고 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